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제 정지무 총 6회 잡아놨는데 이제 뭐 6회 뭐 짧은 시간이어서 하루에 뭐 평균 한 70페이지, 80페이지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평상시에 설명드렸던 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례식으로 된 문제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나갈 테니까 한 뭐 하루에 한 70페이지, 80페이지 정도 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민법 한 4회 정도 하고, 민소상법 각각 1회씩 뭐 그렇게 이제 진도는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처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것들,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순서는 제 책 기준으로 그대로 한 거고, 뭐 제 책 없으신 분들도 뭐 기출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요 정지문은 이제 기출 문제, 변시 1회부터 14회까지 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제 기출 문제 보신 분들은 이제 정리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사실 이 정지문이 밑에 해설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읽으면서 좀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 좀 그런 것들은 뭐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는 건 뭐 지워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루에 한 70페이지 정도, 뭐 70, 80 정도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설명 안 드리는 거는 뭐 따로 질문하시든가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쉬워서 설명 안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6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6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20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례식으로 된 거 위주로 이제 나올 건데, 20번에 6페이지에 갑법인의 대표자가 을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갑법인의 뭐 대표자가 있는데, 뭐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A로 있다. 근데 이제 을한테 포괄 위임을 했죠. 포괄 위임. 그럼 이제 포괄 위임은 안 된다는 게 뭐 통설 판례 입장이잖아요. 뭐 상법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을이 실질적으로 법인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을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병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래서 이제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병에게 손해를 가한 거죠. 그 병이 이제 뭐 피해자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법인을 상대로는 어떻게 돼요? 법인을 상대로는 35조, 이제 불법 손배일 때는 35조, 을을 상대로는 당연히 뭐 750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35조를 물으려면 대표자여야 되고, 뭐 직무 관련성, 뭐 외형이론 이렇게 정되는데, 1번 지문 보세요. 갑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을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 포괄적 수임 을의 대행 행위는 원칙적으로 갑법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설은 이렇게 포괄 이용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포괄이면 안 된다는 게 뭐 통설 일반적인 판례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수임인의 을의 대행행위. 대행행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A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을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라 A의 이름을, 갑법인, 이제 등기부상으로 A라고 돼 있을 테니까 그 갑법인 대표자 A라고 했는데 을이 대행을 한 거잖아요. 대행.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포괄 수권이 안 되니까 그거 자체가 무효다 이것이, 계약이. 그 다음 이번에 을이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35조 책임지고, 대표자가 아닐 때는 사용자 책임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대표자는 등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를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판례가. 그래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병은 갑법인을 상대로 35조에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5조는 대표자 행위인데 대표자는 실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등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 3번에 을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배임의사라도 직무 관련성은 있죠.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악이면은 당연히 35조 책임 묻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배임행위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병은 갑법인을 상대로 35조의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의 배임행위에 대해서 뭐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선의 무중과실이면 35조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35조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법리고, 그럼 뭐 사례도 중요하고. 그다음 4번에 을의 행위가 실제로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병이 악의중과실이잖아요. 악의중과실로 등등일 때는 35조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번, 4번을 잘 연결해가지고 경우지 병은 갑법인을 상대로 이행 청구를 했는데 을의 배임의사에 대해서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어가지고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됐다. 대표권 남용으로. 그렇더라도 35조 물을 수 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악의 중과실이면 그때는 35조도 묻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35조 민법으로는 뭐 35조의 문제로 갈 수 있고 뭐 상법도 똑같잖아요. 상법 구조로도 뭐 그때는 이제 389조 사망이 준용하는 210조로 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21번으로 가서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 시기는 이제 주관식으로도 중요하죠, 사례형으로. 그래서 각 학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객관식 스타일이 이제 어느 게 다설이냐가 아니라 각 학설에 따른 논거를 묻잖아요. 그래서 21번 갑은 A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했죠. 근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설립 등기는 한 거잖아요. 설립 등기. 그래서 이제 갑이 출연자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재단법인으로서 이제 설립 등기는 했다 이거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됐는데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예요? 이제 갑이 사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각 학설이 어떤 입장인지 알아야죠. 일설을 보면 48조는 187조 기타 법률 규정이므로 현실적인 이전 절차 없어도 뭐 어떻게 돼요? 설립 등기하면은 48조에 정한 시기에 출연 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일설에 따르면 뭐예요? 일설에 따르면은 이제 A가 이제 뭐예요?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없이도 설립 등기만 가지고 바로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일설에 따르면. 그 다음 이설은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단지 법인에게 청구권만 생기고 현실적으로 권리전 절차를 거쳐야 귀속된다. 그러니까 이설은 186조가 적용되니까 이제 이 재산은 아직까지 상속인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설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소유자인데 이설에 따르면 뭐예요? 이제 재단법인은 그냥 채권자에 불과하죠. 채권자. 그 다음 3설은 판례잖아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전 절차를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부 관계는 일설이죠. 그러나 그래서 48조 정한 시기에 귀속이 되지만 법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86조로 간다는 거죠. 권리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내관계, 대외관계로 구별하는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1번에 출연 재산이 지명 채권일 때는 별도의 뭐예요? 별도로 권리 이전에 대해서 성립 요건이 필요 없잖아요. 통지 승낙은 대항 요건에 불과하죠. 그래서 채권 양도는 주물권 계약으로서 합의만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명 채권일 때는 견해 대립 없죠.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48조에 정한 시기에 권리가 재단법인에게 귀속이 되죠. 통지 승낙은 대항 요건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일설에 대해서는 일설은 180, 그러니까 비판이죠. 187조에 규정된 기타 법률 규정이란 형성적 효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도 형성 판결만을 말하죠. 187조가. 그래서 당사자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계약이니까 출연액이니까 법률액이니까 186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판인 거죠. 그게. 일설을 비판할 때 48조는 그러니까 187조의 기타 법률 규정은 형성적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48조는 187조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비판하는 거죠. 다른 학설에서 일설을. 그 다음 3번 3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내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법인 설립 등기 시에 귀속된다. 내부관계니까. 그 다음 4번에 일설에 따르면 갑의 상속인 을이, 그래서 갑이 돌아가시면 을이 상속인이 되니까 상속인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상속 등기한 다음에 병한테 팔았다는 거죠. 병한테. 그러면 이제 일설에 따르면은 뭐예요? 이제 일설에 따르면 A 거니까 을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되죠. 그래서 을은 타인 권리 매매.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하는 순간 재단법인이 소유자가 되고 그럼 을은 남의 물건 판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병에게 매도했는데 병이 X부동산의 출연재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래서 뭐예요? 병이 타인 권리 매매에 대해서 선이면 을에게 뭐예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알지 못했다면 을을 상대로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가지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이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다음 5번에 이설에 따르면 이제 갑의 상속인 을이 부동산에 상속 등기한 다음에 원인 없이 병으로 등기를 넘겨줬을 때 A 법인은 병에게 진정명의 소유 등을 할 수 없죠. 진명 소유 등 하려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설에 따르면 A는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진명 소유 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단법인 출연 재산은 이제 뭐 객관식으로도 이제 안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으로도 꼭 대비를 하셔야 되는 쟁점이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9페이지요. 자, 9페이지 왼쪽편 32번을 보시면 사단법인 갑의 이사 을은 갑을 대표하여 매수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 갑의 이사 을, 갑이 법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이사. 이제 갑을 대표하여 매수인 병과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에 매매 계약이 을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그 효과는 법인이 갑에게 귀속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체불 책임은 갑이 직접 부담하죠. 그래서 을의 이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대표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그에 따른 체불 책임도 갑이 지는 거죠, 갑이. 그러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을 상대로 뭐 이행 청구 등을 하는 거. 그다음 2번에 갑이 병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질 때 갑의 고의과실은 을의 고의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에는 대리법률이 적용되니까 116조에 따라서 대리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고의과실을 판단하죠.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병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때 을이 대표기관 개인으로서 병에게 손배 책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불법 행위가 별도로 성립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을한테 청구하는 것은 을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750조의 요건을 갖춰야죠. 750조 행위자한테는. 그 다음 4번도 그냥 맞는 지문을 출제해서 그대로 놔뒀는데 문장이 약간 좀 뭐 껄끄러운데 매매 계약이 을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됐더라도 매매 계약이 을의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대표권 남용이죠. 그래서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갑한테 기속되고 설사 을의 배임이사 즉 대표권 남용이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잖아요. 유효. 그래서 갑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갑이 이제 그 책임을 면하려면 을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무효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병이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을의 이익과 갑의 이익이 이익 상반될 때는 어떻게 돼요? 64조에 따라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죠. 그럼 이런 건 뭐 객관식용으로 을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서 갑을 대표할 권한이 없죠. 그래서 64조에 따라 이럴 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쭉 2장 넘겨서 12페이지로 가볼까요? 12페이지에 그 50번을 보시면 자, 50번에 갑종중은 비법인 사단이고 대표자는 병이다. 그래서 갑종중 대표자가 병이에요. 이제 갑의 대표자 병은 을과 종중에 관한 종중총회 간 신축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을이 이제 수급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도급 계약.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이제 대표자 행위는 관리처분 행위냐, 의무부담 행위냐 이거 나눠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1번에 갑은 자기 명의로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법상 비법인 사단은 등기 능력이 있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등기법상 등기 능력, 그다음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고, 그다음 판례가 인정하는 어행위 능력, 불법행위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으니까 비법인 사단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그다음 2번에 병이 갑의 대표자로서 을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보증 행위, 이것도 금전 채무 보증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이거잖아요. 관리 처분 행위 아니죠. 그래서 갑의 재산 그 자체에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잖아요. 금전 채무 보증 행위, 설계 용역 계약 체결 행위 이런 것들은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죠. 따라서 종중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다. 그게 판례고. 그 다음에 3번에 갑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한 을은 수급인이잖아요. 갑에 대한 집행권을 얻어서 갑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이면 안 되잖아요. 조합은 민소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으니까 조합을 상대로 소송은 못하죠. 근데 여긴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비법인 사단은 민소법 52조에 따라 당사자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을 피고로 해서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비법인 사단 명의로 된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은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4번에 병이 갑의 직무를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뭐예요? 비법인 사단은 35조 유추잖아요. 그래서 갑은 35조 유추 적용에 따라서 불법 손배 책임을 부담하지요. 비법인 사단이니까 35조 유추. 그래서 그게 통설 판례고, 이렇게 돼서 뭐예요? 비법인 사단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민속법상의 당사자 능력, 등기법상의 등기 능력. 그럼 지금 보신 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능력,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 이제 어음법상의 어음 능력이 있고, 그 다음 5번에 갑의 정관에서 대표자가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했을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라. 이게 뭐예요?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정관상 대표권 제한일 때 경우는 뭐예요? 관리 처분 행위면은 정관 기타 규약 위반하면 그냥 무효가 되죠.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는 금전 채무 보증 행위, 그 다음에 설계 용역 계약 체결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정관 위반했다고 즉시 무효되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되죠. 그래서 임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도급계약 체결이니까 그건 이제 관리처분 행위 아니라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관리처분 행위냐,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위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그다음 오른쪽에 그 56번 13페이지에 비법인 사단 A의 대표자의 대표 행위인데, 그래서 A가 비법인 사단이고, 그 다음에 갑이 대표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번에 갑이 자기 업무를 을에게 포괄이임하고, 포괄이면 안 된다는 게 통설 판례죠. 그에 따라 을이 포괄적 수임인으로 행한 행위는 무효잖아요. A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예요? 무권 대리로서 무효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포괄이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대행행위, 아까 보신 대로 대행에도 뭐 대리 법리가 적용되니까 그런 것들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포괄이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중요한 판례죠. A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A의 채권자 을이 채권자 대의권에게서 대위 행사할 때 상원총회 결의를 거치라고 하면 A가 안 거치면 채권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예요? 이렇게 채권자 대의로 갈 때는 상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지문도 이제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권에게서 총유재산 권리를 대행사할 때는 내부적 의사의 결정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 이 비법인 사단이 안 거치면은 강요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3번에 갑이 A 소유 부동산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이제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 그 뭐야 대표권 남용이죠. 혹은 그럼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 또는 법령 규정 위배해서 법령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라도 이런 얘기잖아요.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35조로는 갈 수 있다.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A를 상대로 이행 청구를 했을 때 갑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든가, 이 계약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돼서 계약상 청구를 모르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35조는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그 50번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가 두 개잖아요. 금전 채무 보증 행위하고 설계 용역 계약 체결 행위인데, 또 하나가 이제 그 56번에 4번에서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즉 A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을 B한테 판다. 그럼 매매는 채권 행위지만 매매가 되면 어차피 소이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이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처분행위가 되죠. 그래서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예요? 처분행위니까는 정관 기타 규약 없으면 상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매매를 할 때 매매 계약서 쓸 때 상원총회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후속 행위할 때마다 계속 거칠 필요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4번에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을과의 매매 계약으로서 A가 을에게 등기 의무로 부담할 때, 그때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 매매할 때 이제 승인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속 행위로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 뭐 그다음에 등기 이전 이럴 때 할 때마다 또 승인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갑이 그러한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소지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승인되면 시효가 중단돼서 넘어가는데 왜 관리처분행위 아니냐. 사전에 매매할 때 이미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행위, 그 후속 행위 할 때마다 계속 승인 받을 필요는 이제 계속 이제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판례가 판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법인 사단이 이제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 그래서 뭐 B가 매수인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에 따른 매매가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니까 이게 이제 처분행위가 되죠. 이제 총유 재산의 처분행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매계약서 쓸 때 이제 뭐예요? 이제 정관기타 규약 상원총회 결의를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처분행위니까 정관기타 규약이 있으면 정관기타 규약을 따라야 되고 없으면 상원총회 결의를 거쳐야죠. 그래서 정관에 따라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분행위로서 요건을 갖췄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 중간에 뭐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B가 비법인 사단을 상대로 소이등 청구를 했더니 이제 비법인 사단 측에서 소멸시효 항변한 거잖아요. 10년 지났다. 근데 중간에 이제 대표자가 뭐예요? 등기하러 같이 갔단 말이죠. 등기하러 이제 그 매수인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든가 등기소를 갔다가 등기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등기해 준다고 한 거니까 소시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이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아직 10년이 안 지났으니까 등기해 줘라 이런 사안인데.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측에서는 이게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그로 인해 가지고 B한테 등기가 넘어가니까 처분행위다. 근데 정관기타 규약 없이 그냥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승인해 준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판례가 아니다. 이미 매매 소이행할 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후속 행위할 때는 별도의 이제 정관기타 규약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판례죠. 그래서 소시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이제 그 뒤에만 잘라가지고 이제 소시 중단 사유로의 승인은 관리 처분행위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등기를 넘겨줘야 되니까 관리 처분행위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사전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 정관기타 규약을 따랐기 때문에 그 후속 행위로서 이제 같이 등기소에 간 거잖아요. 등기소에 갔는데 사정이 있어서 등기를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이 되는 거고 그 대표자가 단독으로 하더라도 그럼 그때부터 다시 10년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뭐 주관식에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5번에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의뢰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보증계약 체결하면서 상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바로 무효는 아니죠. 관리처분행위면 바로 무효잖아요. 관리처분행위는 정관기타 규약 상원총회 결의 안 거치면 바로 무효죠. 그런데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로서 정관 위반이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뭐 사례도 다 쟁점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5페이지요. 자, 15페이지 1번은 이제 이중매매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중매매도 뭐 기본기인데 이제 뭐 워낙 유명해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례는 아직 안 나온 건데, 자, 이제 1번에 갑이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요. 그래서 을이 이제 제일 매수인이죠. 그다음에 계약금 중도금까지 수령했기 때문에 을한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뭐 배액 상환하면 되는데 중도금까지 수령한 다음에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등기를 먼저 해준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이등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어찌됐건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으면 대의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갑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을은 해제 없이도 전보배상, 그러니까 이행불능이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은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이잖아요. 그래서 소이등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 이행불능에 항변했어요. 그럼 을은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취지로 청구를 변경. 그래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잖아요.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쟁 해결 방식에 불과하죠. 그래서 매매가 유효라고 전제하는 이전 등기 청구를 했다가 이행불능이 됐을 때는 전보배상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의 매매계약의 분쟁 해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니까 청구기초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2번에 을이 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아울러서 불법 손배 청구권 행사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 이제 단순한 채무로 불이행한 것뿐만 아니라 병한테 이전 등기 해줌으로써 을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뭐 청구권 경합이잖아요. 그래서 을은 그중 어느 쪽의 손배 청구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경합이니까. 그러나 뭐 중첩적 행사는 안 된다. 그거잖아요.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고 3번에 병이 갑의 이중매매 적극가담 인정되는 경우에 을은 갑을 대의하지 않고 직접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죠. 판례가. 왜냐하면 얘는 채권자고 얘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형식주의 원칙상 직접 청구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의밖에 안 되잖아요. 판례에 따르면. 직접 청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을이 갑에 대한 소위등 청구권 보존할 목적으로 갑병사의 매매계약에 채취 안 되죠. 그래서 특정 채권 보존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03조 위반은 절대 무효죠. 그래서 5번에 정이 병명의 등기를 신뢰하여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정이 선이라도 이런 얘기죠. 마쳤더라도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103조 무효로 인정이 되면, 그래서 103조 무효면 절대 무효잖아요. 절대 무효.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정은 선의의 제3자임을 증명해봤자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103조 위반은 절대 무효니까. 그래서 이때 뭐예요? 만약에 그 이제 정이 위조해가지고 이제 위조해서 소위 등을 했더라도 뭐야? 병은 말소 등기 청구 못하죠.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니까 103조 위반이라면 설사 정이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더라도 병은 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 못하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이중매매 뭐 기본 사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현장동에서 자 16페이지 7번을 볼까요? 7번에 채무 초과 상태인 갑이요. 뭐 채무 초과 상태 나오면 뭐 대의권, 취소권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일 재산인 X 토지에 관해서 채권자 을이, 그래서 X 토지가 있는데 자기 채권자 을이 이제 강제 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병과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 그래서 병과 허위로 매매니까 뭐예요? 통정. 이제 통정의 표시가 되죠. 그래서 허위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병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데 병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정은 이제 통정의 표시의 선의. 그럼 이제 정은 108조 2항으로 보호받겠죠.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병의 채권자인 무. 그래서 병의 채권자의 무는 병이 정에게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근저당. 그래서 병명의로 통정이 되고 무가 근저당권 등기하고 그다음에 3번 정명의로 소위 등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이제 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어도 무효다. 그러니까 뭐예요? 통정의 표시니까 뭐 무자력 이런 거 상관없죠. 사행 취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채무 초과 상태에서 뭐 유일한 재산을 넘기고 이런 사행위로서의 뭐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건 뭐 통정이니까 갑의 자력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진정한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무효가 되는 거지. 뭐 채무 초과 상태 이거는 뭐 통정의 표시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뭐 통정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2번에 갑병사의 매매 계약이 강제 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체결됐더라도 우리 판례는 뭐예요? 뭐 세금 포탈 목적, 강제 집행 면탈 목적 이건 103조 위반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로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라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 이런 거는 103조 위반은 아니다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갑은 통정 무효니까 내부 관계에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로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병이 갖고 있으면 말소 등기로 가는 거고. 근데 여기는 정한테 넘어갔잖아요. 정한테. 그러니까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통정 무효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통정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둘 사이에 있어가지고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니까. 그래서 강제 집행 면탈 목적, 그 다음 통정의 표시 이런 건 103조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갑병사의 매매 계약이 무효일 때 통정 무효잖아요. 갑은 정의선이라면 무효로서 정에게 대항할 수 없고 108조 이항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선의는 추정되니까는 갑은 정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정을 상대로는 청구를 못하지요. 그 다음에 4번에 갑병사의 매매 계약이 통정 무효잖아요. 갑은 무가 선의라면 무효로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통정의 표시니까 무가 108조 이항으로 보호받죠.
그 다음에 5번에 갑병사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라도 이제 채권자 을은 사행임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요죠. 물론 그 요건을 갖춰야죠.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면서 동시에 사행일 수 있잖아요. 동시에. 그럼 이제 을은 요건 갖추면 다 할 수 있죠. 채권자 대의도.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면은 어떻게 가요? 채권자 대의로서 말소 청구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의로서 말소등기 청구로 가고 사행위 취소 등으로서 뭐 말소등기 청구로 가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매매도 사행위가 될 수 있듯이 통정도 뭐 당연히 사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요죠. 통정 무효도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그럼 이제 그 구제 방법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면서 이제 기록형 같은 데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일단 통정의 표시면서 사행 요건을 갖췄으면 뭐 병이 소위 등을 갖고 있다. 그럼 이제 채권자 대의로 말소등기를 해도 되고 사행위 취소서 말소등기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3자가 나타났다. 제3자. 그러니까 전득자가 나타났는데 얘가 통정은 선인데 사행이 악일 수 있고 반대로 통정은 악인데 사행이 선일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통정에 대해 선이면은 채권자 대의로 가면은 얘한테 패소하니까 그때는 사행위 취소로 가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얘가 통정에 대한 악인데 사행인 선이고 뭐 반대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구제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로 쭉 넘어가서 자 20페이지에 그 왼쪽 편 맨 밑에 32번 이 신원보증 판례는 예외라고 그랬잖아요. 예외적인 판례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일반화시키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배경을 아셔야 되잖아요. A가 B에 대해서 이제 B가 주채무자였는데 그래서 A가 이제 연대보증인 한 명 데리고 와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C한테 이제 B가 부탁을 보통 하잖아요. 나 뭐 대출 받는데 보증 좀 서줘라 이렇게 부탁을 보통 하죠. 근데 B가 기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C가 피기망자. 그러니까 B가 C한테 이제 얘기하기는 뭐예요? 이제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는 연대보증 서류였죠. 연대보증. 그래서 연대보증 서류인데 C의 주관적 인식은 뭐였어요? 주관적 인식은 신원보증 서류였죠. 그래서 신원보증 서류. 그래서 B가 C를 속여가지고 야 내가 A 회사 취업하는데 신원보증 좀 서줘라. 객관적으로 연대보증인데. 그래서 C가 뭐예요?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는 제대로 안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줬죠. 그럼 C의 의사는 뭐예요? C의 의사는 신원보증 서류인데 표시는 결국 연대보증이 돼버렸잖아요. 표시는.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버렸죠. 그래서 실제 돈이 한 2억 1천만 원 됐는데 그럼 이제 보증계약은 뭐예요? 채권자 보증인 간의 계약이죠. 그래서 보증계약은 채권자 보증인 간의 계약인데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B로부터 속았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되고 그 다음에 착오도 되잖아요. 착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망을 하면 다 어떻게 돼요? 동기의 착오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0,000원짜리 싸구려 그릇인데 이거 1,000,000원짜리다라고 상대방이 속였단 말이에요. 그 속였으니까 사기고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을 사는데 1,000,000원짜리인 줄 알고 사니까 동기의 착오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물론 이제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사기랑 착오는 경합하니까 어느 것들을 입증해서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사기가 됐더니 이게 제3자 사기가 됐잖아요. 제3자 사기. 즉 B가 속였죠. 그러니까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인데 주채무자가 기망했기 때문에 제3자 사기란 말이에요. 그럼 제3자 사기는 110조 2항에 따라 A가 뭐예요? B가 C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C가 취소를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이 판례 사안에서 A가 몰랐단 말이에요. 선이 무과실이었어요. 즉 A가 B가 C를 속였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는 사기로 가면 100% 패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대법원이 결론을 내놓고 이론을 끼워 맞춘 거죠. 그래서 C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A는 회사여가지고 그 2억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돈 없다고 뭐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C는 개인이 2억 1천만 원 물어주기 어렵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C를 보호해줘야 된다. 즉 취소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판례가 뭐라고 한 거예요? 사기는 안 되고 착오만 성립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인 판례고 그럼 착오는 중중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 부분 그 다음에 중과실 이거를 검토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착오는 항상 목차가 뭐라고 했어요? 착오의 유형 검토하고 중요 부분 중과실 요건 검토하고 효과로서 뭐 실내익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 세 가지 목차였죠. 그럼 착오 유형이 뭐예요? 이건 표시상의 착오잖아요.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이제 표시를 뭐야? C는 신원보증 서류를 표시하려고 할 의도였는데 연대보증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 소위 말하는 기명날인 서명의 착오라고 판례가 이름을 붙였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착오다. 그러니까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그 서류 의미를 모르고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 부분이잖아요. 신본지, 연본지는. 그 다음에 이제 학설의 일반적인 경우, 이제 이 판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는 사람이 부탁했잖아요. 아는 사람이니까 부탁했겠죠. 근데 그걸 뭐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러면 이제 뭐 B한테 신뢰가 되니까 잘 꼼꼼히 안 보잖아요. 그래서 중과실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연히 뭐 중요 부분은 다툼 여지가 없을 거고 중과실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죠. 그 서류를 꼼꼼하게 봤어야지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아는 사람이 부탁했으니까 단순히 뭐 제대로 안 읽어봤다 이것만 가지고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서 중과실이 없다고 봐서 결국 이제 착오 취소로 인정해 줬는데, 그럼 이제 이때 이제 이론 구성을 해야 될 때 이제 그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의 이제 예외가 있어가지고 체계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의사표시 체계를 이제 비진이 통정 착오, 비진이 통정,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크게 두 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안 나누지만. 그래서 첫 번째 비진이 통정 착오는 뭐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래서 흠결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했죠. 흠결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요건이 흠결됐다. 흠결인 의사표시고, 사기 강박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다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그릇을 1,0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 상대방의 기망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흠결 있는 의사표시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다른 의미죠. 흠결은 요건이 빠진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독일에서 의사표시 체계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각각의 예외가 생겼죠. 그래서 착오에서는 뭐예요? 동기의 착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토지를 뭐 10억 주고 사겠다. 다만 건물을 지을 목적인데 건물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그릇을 1,000만 원 주고 사겠다. 이제 고려청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 객체를 착오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뭐가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 그래서 저 그릇을 1,0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1,000만 원 주고 살 걸 뭐 1억 주고 산다고 표시를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전제사실하고 안 맞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 강박도 뭐예요? 사기 강박의 대상이 법률행위의 내용이라면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있었는데 B가 속여가지고 연대보증 서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기 강박의 대상이 법률행위 내용이라면 뭐예요? 지금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이제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 사안이잖아요. 의사는 신원보증인데 표시는 연대보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예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독일에서조차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법원이 뭐예요?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C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할 때는 두 가지 형태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뭐 법리를 계속 적용시켜가지고 누구를 승소해 줄 거냐. 이제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사안처럼 결론을 내놓고 이론을 갖다가 이제 끼워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후자의 경우죠. 그러니까 C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사기로 가면 C가 100% 패소하니까, 그래서 착오만 성립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독일도 버린 옛날 이론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론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옛날 이론에 따르면 착오뿐이잖아요. 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옛날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는 사기는 아니고 착오만 성립한다. 이렇게 본 거죠, 이 판례가.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그 15년도 기출됐던 그 홍삼 사건에서 사기랑 착오랑 경합하는, 그때는 일반적으로 다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죠. 그래서 32번이 이제 그게 출제가 된 거잖아요. 자, 문제를 보면 갑은 을의 기망에 의해 가지고 신보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 즉 보증 서면에 날인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병, 을, 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갑이 객관적으로는 보증이 됐는데 자기는 신보서면에 날이란 구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1번에 병이 을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사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병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 의도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이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이 판례상 그대로 내신 건데 그러니까 객관식은 그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만 떼놓고 보면 이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출제 의도 자체는 뭐예요? 이 판례 자체를 물었고 따라서 이 판례는 뭐예요? 사기는 안 된다고 본 거잖아요. 사기는. 그러니까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뭐예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가 뭐예요? 사기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물었기 때문에 객관식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판례 냈구나. 그래서 이제 판례가 착오만 성립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맞는 지문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른쪽 2번에 갑이 제3자 기망행위에서 신보서를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보서면 날인했다면 갑은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라도 사기한 의사표시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냥 판례 그대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해서 사기는 안 된다고 본 판례로 출제한 거예요, 지문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에 을과 병이 공모하여 갑을 기망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을과 병이 갑을 기망했으니까 이건 당사자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계약은 병과 갑 사이니까 이건 당사자 사기가 되죠. 제3자 사기가 아니라. 그래서 갑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병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명날이 서명의 착오여서 표시상의 착오로 본 거죠. 이거는. 그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해서 설사 중과실이 있더라도 원래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 하잖아요. 근데 병이 이를 알면서 이용했을 때는 착오를 이유로 병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원래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는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 중과실을 알면서 이용했다면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4번에 갑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해서 경과시 있으면 갑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 병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우리 민법은 뭐예요? 실내익 배상 규정이 없죠.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불법 손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일은 실내익 배상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 손배로 청구를 했더니 대법원이 조문에 없다. 그리고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되려면 위법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이제 갑은 109조 요건을 갖춰서 취소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법에 맞춰서 한 거죠. 그래서 위법하지 않아서 신뢰배상을 청구 못한다라는 거죠. 독일은 할 수 있는데 거기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착오가 나오면 첫 번째 목차가 착오의 유형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주로 뭐 동기 착오 아닌 표시상의 착오죠. 그 다음에 착오 취소의 요건, 중중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효과로서 실내익 배상 청구가 가능하느냐 안 된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제 위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목차를 사례로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명날이 서명의 착오는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이거 일반 법리가 아니라 이제 C를 보호해준다는 전제하에 대법원이 무리하게 이론 구성한 거죠. 그래서 옛날 이론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경우는 착오랑 사기는 경합한다. 그게 이제 15년도 그 홍삼 사건 나왔을 때 그때도 뭐 사례에서 쟁점이 됐었던 거죠. 그 얘기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그 22페이지요. 그 42번 볼까요? 42번 대리로 가서. 이제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인 X 소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대리권을 줬죠. 이제 병에게 X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은 병. 자, 대금 지급 기일과 등기일을 15년 3월 5일로 정했다. 그래서 1번에 갑이 을을 대리할 의사를 가졌는데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현명 안 했다는 거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15조에 따라서 뭐예요? 상대방이 얘가 대리구나 라고 알았으면 대리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상대방 병이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을을 위해서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15조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효과가 본인 을에게 귀속이 되죠. 을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갑이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다음 이번에 갑이 본인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3월 7일 날 이제 이인기일이 3월 5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지났죠. 3월 7일 날 병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을 했다. 그럼 뭐예요? 대리인이 받으면 유효하게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되잖아요. 전달했는지 상관없이. 그 병은 을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했는데 만일 갑이 아직 1억 원을 을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야 설사 횡령했더라도 대리인이 권한 범위에서 받으면 본인한테 전달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되잖아요. 그래서 을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갑이 그 돈 받아서 횡령을 뭐 절도든 횡령이든 하여간 그 돈 가지고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됐더라도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이 되죠. 그래서 전달되지 않더라도 본인한테 대금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을이 갑이 이 돈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절도나 횡령이다라고 하더라도 받은 게 되죠. 그 내부관계 문제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 3번에 갑이 을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을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할 의도를 가지고 대리권 남용이죠. 그래서 본인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해서 유흥비로 사용. 이건 뭐예요? 유권 대리 대리권 남용이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받았음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병이 계약 체결 당시 항상 선의 악의는 그 당시를 기준하죠. 그래서 갑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을은 병에 대해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예요? 효과가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그게 본인 을은 상대방 병에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대리권 남용으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된 사안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밑에 47번을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이번에 이제 갑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죠. 그래서 병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럼 당사자는 갑과 병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사자. 1번에 병이 갑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했는데 본인한테 청구하죠.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때, 자 유권 대리는 누가 입증해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에 이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유권 대리나 또는 표현 대리나 이거 입증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유권 표현을 입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는 대리권이 없다. 그건 소송법상 부인이 되죠. 근데 또 그거에 대한 예외가 등기 추정력의 문제인데 그건 뒷문제 물권법에 있으니까 좀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주장할 때는 24페이지에 을에게 엑스토지 매도를 위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은 누가요? 병이 증명해야죠. 병이.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 추정력 사안이 아닐 때는 유권 대리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을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잔대금을 수령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잔대금 수령했으면 을이 갑에게 전달했는지 상관없이 그래서 변제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을이 잔대금을 갑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병의 잔대금 채무는 소멸한다. 그 다음 3번에 병이 제3자 정으로부터 기망을 당해가지고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을이 정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뭐예요? 제3자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자 사기가 됐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그 누굴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을 기준하죠. 대리인을. 그래서 제3자 정이 기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이 이제 병을 기망을 했다. 그렇게 되면 병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즉 정이 나를 기망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110조 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데 그때 누구를 기준하느냐? 대리인을 기준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몰랐어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인식을 판단하는 게 3번 지문의 출제 의도죠. 그러니까 을이 정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설사 뭐예요? 갑이 몰랐더라도 이제 그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4번도 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백사조일 때 뭐예요? 경솔 무경험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경솔한 행위, 경험 없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경무대 이렇게 하면 되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그 다음 이제 궁박은 심리 상태니까 본인을 기준하잖아요. 그래서 경솔한 행위, 경험 없는 행위, 행위는 대리인 기준설. 그래서 경무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그다음 5번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다음에 갑에 대해서 성령 의견 개시되더라도 을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죠. 대리권 소멸은 본인의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망이고 대리인의 사망, 성령 의견 개시, 파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 성령 의견 개시가 되면 소멸하지만 갑은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는 그럼 뭐 127조 조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사망, 그다음 대리인의 사망, 성령 의견 개시, 파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의 성령 의견 개시는 이제 소멸 사유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뭐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가서는 저기 한 장 넘겨서요. 26페이지에 62번 볼까요? 62번. 62번에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사이에 갑소유 토지 매도. 그래서 이제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요 구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갑이 을의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병에게 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맞춰진 소위 등의 말소를 구할 때, 좀 전에 얘기했죠?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병 명의로 소위 등이 되면 뭐가 발생해요? 등기 추정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 발생하고 유권 대리에도 추정력이 미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병이 유권 대리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갑이 무권 대리 입증해야죠. 자, 그래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는 갑은 을의 대리권의 부존재를 증명해야죠. 그러니까 병명으로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병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는 병이 유권 대리를 입증해야죠. 근데 이미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고 갑이 병을 상대로 뭐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는 원고 소유, 피고 소유 등, 피고 소유 등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 소유 등이 원인 무효, 즉 무권 대리로서 무효라는 것은 말소 등기 청구권자인 갑이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 추정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유권 대리 입증하는데 등기 추정력 때문에 말소 등기에서는 갑이 무권 대리 입증해야 된다. 그다음 2번에 을이 갑으로부터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때 매매계 정한, 그래서 계약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거의 대리권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중도금, 잔대금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판례가 뭐예요? 뭐 잔대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해제는 안 되죠. 그럼 별도로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행위, 대리권 남용이죠. 병이 이러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제 을의 대리행위는 갑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하게 본인한테 효과가 기속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을이 매매 계약에 관련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려면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그리고 뭐야? 본인의 갑의 추인도 얻지 못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제 대리는 책임 안 지죠. 근데 증명도 못하고 그리고 추인도 얻지 못해가지고 갑한테 대리 효과가 귀속이 안 됐을 때 그럼 을은 뭐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인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무권 대리가 제3자 정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약이됐더라도 병은 뭐예요? 을을 상대로 135조 계약의 이행 또는 이행에 가름하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이 협의의 무권 대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판례는 뭐 사령에도 출제가 됐던 거고 모의시험 기록형에서 쟁점이 됐죠. 그러니까 나도 속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갑인데 정이 뭐예요? 정이 이제 을을 속여가지고 내가 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이것 좀 매도해 주라라고 했는데 을도 속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을은 책임진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5번에 매매 계약에서 갑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손배가 예정이 됐을 때, 그래서 갑이 뭐예요? 본인이잖아요, 본인. 을이 무권 대리인으로서 병에게 이행 채무를 부담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본인의 지위 쓰는 거잖아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 쓰기 때문에 이 손배 예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을이 무대로서 병에게 계약상 이행 의무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행 책임을 지잖아요. 이행 또는 이행에 가름한 손배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행하지 않아서 손배 책임 지면은 그 책임은 손배 예정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 쓰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행 책임은 뭐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인으로서 병이 을을 상대로 135조 책임을 물을 때 이행 또는 이행에 가름하는 손배 책임이죠. 그럼 이행 책임은 결국 이제 본인의 지위에 쓰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게 유권 대리였으면 이행할 책임을 을이 협의의 무권 대리로서 책임지는 거니까
본인의 지위에 들어가죠. 그럼 손배 예정이 을한테도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배 예정에 따라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행 책임은 본인의 지위에 올라서는 거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 올라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죠.